매주 목요일 날 세 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입니다. 시사 맛집 이시사맛 시간인데요.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변호사님들 중에 조씨성이 그렇게 흔한 성은 아닐 텐데 조수진 변호사를 지금 저희가 화요일 날마다 이렇게 모셔서 하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신자식 변호사님이 이제 유튜브 못 나오시니까 제가 조상호 변호사님을 지금 모셨잖아요. 네. 아, 조씨들이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조씨들의 특징이 있나요? 무리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요즘. 아, 물이 일으키는 조수진 의원 이런 분 말하는 거예요? 네, 뭐 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는. 네, 지금 4번이나 당적을 바꾸시면서 당직을 4번 바꾼 거예요? 변신의 기재인 또 이제 이번에 그 조정 뭐 이분?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른바 그 주류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시대전환에서 국민의힘으로 지금 갔다는 거잖아요, 어제. 원래 이분이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한 인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회계사 출신에 그다음에 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있는 분으로 영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영입된 인사들 중에 몇몇이 공천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탈당을 해버립니다. 공천이 목적이군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시대전환이라는 당을 창당하고 그렇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비례정당이 출연할 것 같으니까 위성정당으로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비례위성정당을 대비하다가 결과적으로 어. 이제 그게 반쪽짜리 비례위성정당으로 출발하잖아요. 21대 그랬죠. 총선에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원 지지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비례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네. 이제 합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탈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자신의 색깔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에 속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과정에 합당을 반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제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명을 받아서 다시 또 자신이 창당했던 시대전환으로 다시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아마 합당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4번째인데 네. 아마 지금 시대전환에서 합당이 안 되는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제 합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지금 정당법상 대의원 그러니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국대의원대회 내지는 그 수임기관인 뭐 중앙위원회 같은 그런 데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의결이 안 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아마 그 당적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제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5번째 이제 당적 변경이 되는데. 그렇죠. 너무하네. 근데 그분은 사실은 그분만 어제 들어간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조강한? 예, 조강한. 그 남양주 네. 민주당에서 당선됐던 그분이잖아요. 그분도 사실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왜냐면 이분이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관을 지내면서 네. 노무현의 사람이다. 본인을 포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안철수 씨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로 옮겨갑니다. 아이고. 그래- 완전 철새 정치인들이군요. 네. 그랬다가 이제 안철수 씨가 결국에는 이제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다시 탈당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또 입당을 하셔서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남양주시장이 되셨는데 그랬다가 이제 남양주시장에서 이제 비행위로 올 6월이죠. 올해 6월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요?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네. 본인이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입당원서를 받아요. 오. 그 불법 때문에 이제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필삼 변호사님. 네. 쫙쫙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조광한 그 또 있네. 전 근데 시장, 두 분이 지금 무리를 일으키면 조신데. 예, 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6월에 판 결정이 6월에 아마 확정이 됐어요. 예, 대법원 네. 확정이 됐습니다. 예, 8월에 그 이번에 유명해지신 그 김태우 씨처럼 같이 이제 같이 사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둘 다 똑같이 사면권이 되면서 국민의힘으로 좀 이렇게 싹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 네. 같은 경우는 특히 당적을 이제 바꿔가면서 뭐 김태우 씨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리 뭐가 좀 있었을까요? 뭐 미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계속 조정원 의원이 그 주목을 받는데 네. 조광한 전 시장의 포지션이나 그런 최근 행보들이 사실 민주당을 현 모습을 보여주는 뭐 어떤 한계나 분열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주간 용산 투 여의도인데요.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꼽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김필선 변호사님,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참 이거 할 때마다 고민인데 이번에 제가 제일 기억 남은 건 그 김행 아직 장관 후보자라고 해야 되겠죠. 후보자죠. 후보자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매우 주목을 받았잖아요. 와, 진짜 그분의 입은 진짜 상상 초월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꼽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제 6일 전에 얘기했던 미혼모 10대 임신 중지에 자기 결정권 없다라고 말했던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 최근 며칠 전에는 필리핀 예를 들면서 필리핀 예를 든 게 적절한지 여부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 발언이 발굴돼서 또 이제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거는 맞는 말이죠. 예, 그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완전히 부모와 분리에 대해서 국가가 무조건 키우는 게 아니니까 이게 사실 가족 관계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면 다 해결이 되느냐 뭐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뭐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제가 그래서 이 발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한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 미사여구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미사여구 속에 쓰면 어쩌죠.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죠. 국무위원을 되시겠다는 분이잖아요. 국가를 이제 이끌어 가셔야겠다는 분인데 어찌되었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재의 결정과는 사실 별개로 국가가 이런 데 좀 책임지는 모습을 내가 보였으면 좋겠다 정도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금 공격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 이게 헌법의 결정에 대해서 장관되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나아가서 이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현 정권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최근에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법원의 결정, 판사의 양심에 대해서 매우 쉽게 얘기를 하고 매우 쉽게 무시를 하거든요. 이게 물론 뭐 법원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 그다음에 비판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특히 국가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존중,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필요하고 사실 민주당이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언론이건 그때 당시 야당이든 모두 다 목소리를 합쳐서 그런 식으로 법원 결정 법원 판결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입니다.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가거나 강간당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톨레랑스가 있다면, 관용이라는 불어죠. 그런 톨레랑스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저는 이 말이 사실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가 도망가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당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애를 키워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이 느껴져요. 요 발언 자체로만 보면 오히려 이제 여성들의 사회적 그런 부분에 다 여성들에게 사회적 시각을 좀 이렇게 고쳐서 봐줘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는데, 이분이 낙태 금지를 주장하면서 이걸 결합시켜서 보게 되면 맞아요. 여성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여성의 없어요. 개인적 인격, 그다음에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런 부분은 일체로 무시되고 여자는 오로지 애를 출산과 양육의 되는 기계,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네. 기계처럼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바로 위험한 그 태도를 얘기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낙태가 불법인 필리핀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여성을 취해서 임신을 시키고 도망쳐도 필리핀 여성들은 애를 낳더라. 원샷을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물론 저는 아기를 사랑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하고 이런 주장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2012년 9월 17일
위키트리 유튜브 채널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임신 중지가 금지된 필리핀을 긍정적인 사례로 묘사를 하고 그해 2012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었는데 요걸 보고서 이제 본인이 아마 이거 참 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 정말 보세요. 필리핀은 무조건 낙태가 금지라서 산모가 낙태하려고 오면 의사가 고발해서 바로 잡혀가고 의사가 고발하고 바로 잡혀가고 다 징역 산다.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고. 산모도 의사가 자기를 고발할까봐 임신 중지 시설 받으러 못 간다.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쳐서 코피노가 많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놔둬라. 우리도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사고방식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휴 정말 이분은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요. 자 우리 조 변호사님 어때요? 본인도 하나 꼽을까요? 이거 할까요? 저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물론 뭐 신원식 뭐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뭐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말고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식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엘리트 판사들의 그 약간 깊이 없는 헌법에 대한 자세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왜냐면 결국 이분이 바로 잡았어요. 뭘 바로 잡았냐면 제가 저기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자기가 교과서도 보고 하니까 이게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지 건국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본인의 소신도 아니었군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넌 제대로 아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1948년 8월 15일을 우리 건국절로 뭐 삼는 것이 맞네 어쩌는 이게 이제 누라이트 사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헌법 정신을 취해야 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방 자신의 견해를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책을 갖고 와서 제가 자기가 봤을 땐 책에서 봤던 거 교과서에서 봤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래서 그때 심상정 의원이 그때 당시 이균용 후보자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역사책을 들고 왔어요. 줬어요. 그때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보니까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역사책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헌법 전문에 네. 1919년 3.1운동으로 저기 건국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최초의 재헌헌법을 만들면서도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선포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정부 수립일을 명백히 하고 있고 건국일을 거기서 네. 아예 명시적으로 건국일을 저기 임시정부 1920년 임시정부 설립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역사왜곡 시도가 있는데 대법관이 헌법 전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모르는 않고 거죠. 네. 지금까지 판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대법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이 되겠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약간 기괴하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저 어떤 단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그마치 10억에 상당하는 주식을 누락을 하고 결과적으로 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배당까지 받았는데도 자기가 잘 몰라서 등록을 못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씩 배당 받고 막 만약에 그러던데. 이 건으로 기소가 네. 됐을 때 본인이 재판장이 됐을 때 피고인이 제가 잘 몰라서 그 법적인 걸 잘 몰라서 잘 못했습니다. 이러면 그걸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과연 이분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아유 안 그러죠 그분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자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아마 동의를 안 해줄 것으로 좀 이 판단이 동의는 되는데.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말거나 야당이 싫다고 하거나 말거나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지 의결이 이루어져야지만 제가가 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자 그것과 별도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하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가요 자신이 창업했던 그 위키트리에 여성들이 문제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과 여성이 예뻐야만 남성이 반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쓴 것으로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한겨레가 확인을 해봤더니 김행 기자라는 이름으로 여러 건의 기사가 검색이 됐는데 이메일 주소 아이디와 김 후보자의 현 트위터 계정 이름하고 일치를 한답니다. 즉 김행 씨가 쓴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내용을 썼냐? 이 게시글의 일부는 성차별적 표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12년 7월 13일 등록된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이유 베스트 10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반하는 상황 1위에서 10위까지 적힌 이미지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1위는 예쁠 때, 2위는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이 예쁠 때, 3위는 밥 먹고 밥을 흘렸는데 얼굴이 예쁠 때. 이런 식입니다. 나머지도 모두 다 뭐뭐할 때, 뭐뭐해서 예쁠 때, 뭐뭐해서 예쁠 때, 뭐뭐해서 예쁠 때. 물론 이제 장난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자가 이렇게 이걸 그냥 단순히 장난으로 썼다라고 치부하기는 좀 복잡해요. 결론은 뭐냐? 해당 게시글은 결국 결론은 하나다.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 이걸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게 2013년도에 이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 이런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 가기 바로 직전에 쓴 거예요. 2012년 7월에. 예? 비슷한 시기 2012년 7월 1일에는 여성학 A뿔 답안지 뭐라고 썼길래 이런 제목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행 이름이 적혀 있어요. 즉 김행 씨가 썼다는 얘기겠죠. 이 게시물을. 이 게시물에는 여성, 우먼과 시간, 타임, 그리고 돈, 머니, 문제, 프로블럼, 이 네 개를 가지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뭔가를 계산을 쭉 해놓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여성은 우먼은 이꼴 타임 곱하기 머니, 타임 곱하기 머니. 여성은 시간과 돈의 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은 문제다. 프로블럼이다. 우먼 이꼴 프로블럼이다. 이런 식의 이상한 공식을 갖다 적어놔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예뻐지지 않으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거고, 예쁘지 않은 여자는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인 거예요. 말하자면. 또 무슨 얘기는 또 나온 줄 아세요? 가슴 성형을 하지 않고도 가슴을 크게 만드는 방법을 자기가 또 올려요. 여러분 한번 한겨레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2012년 7월 달에 이런 글을 진짜 잔뜩 써요. 과거 위키트리에 해당 글을 작성한 게 만약에 김행 그 사람이 맞다면 일상 속의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기는커녕 그런 걸 조장하고 부추기고 그런 사고방식이 맞다는 식으로 마치 농담인 것처럼 유머랍시고 거기다 올려가지고 기자가 그렇게 글을 써서 올렸고 그러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에게 물어봤대요. 과거 김행 후보자가 김행 기자 이름으로 위키트리에 이런 글을 작성하기 맞는지. 그랬더니 사실관계 확인 중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 중입니다. 저는요. 사고방식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방송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 입으로 그냥 벌벌 말을 다 했는지. 자, 그 얘기 그만하고요. 오늘 조국 전 장관 어제 뉴스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가석방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27일에 풀려난다는 건데요. 건강 문제로 여러 번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절대 안 받아주더니 갑자기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갱상도 친구님께서 최윤순 씨, 즉 대통령의 장모가 보석 신청한 거하고 연결시켜서 장모 풀어주려고 정 교수 보석 받아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그게 정말 맞으려면은 네. 지금 행정부가 법원하고 보석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그 반세효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정경심 교수가 가석방을 할 만큼 충분히 어쨌든 형기도 지났고요. 사실 네. 지금 이게 그동안 계속 이슈가 됐고 막 아픈데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당했기 때문에 풀어준 게 놀라워 보이는 거지. 사실은 풀어줄 때가 됐어요. 원래 풀어줬었어야 돼. 그 전에 형식 거라. 행정지가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됐죠. 놀라운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걸 무시했던 게 좀 놀라운 거긴 한데. 근데 왜 갑자기 풀어주냐고요. 내 질문은 그거예요. 왜 갑자기 옛날에 풀어줬어야 될 때 안 풀어주더니 사람을 그렇게 정말 죽을 곳까지 밀고 막 그러더니 이제 왜 갑자기 풀어주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형기를 꽉 채우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긴 왜? 있습니다. 뭐가 부담스럽냐고요? 아니, 몸도 아프고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그 전에 몸 사실 결국은 그거 연결되는 거니까요. 저기 여론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저기 정치적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걸 계속 정경심 모습을 계속 그 구속 상태로 묶어놓는 것이 현재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게 이렇게 이익될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놨던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저기 총선 전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눈치 보기 한 게 아닌가. 또는 내부에서 그 여당 내부나 정부 내부에서 뭐 이젠 더 잡아놓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젠 풀어줍시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어느 정도 먹힌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석이 맞아요. 저는 일단은 이제 원래 그 가석방 기준이 우리 법상으로는 형기 3분의 1만 채우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던 기준은 3분의 2죠. 예, 3분의 2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좀 이례적으로 빠른 경우에는 한 절반 2분의 1. 정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일찍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이제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이제 4분의 3으로 높였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수용 시설이 일단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초과 수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걸 어떻게든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높은 기준인 4분의 3은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걸 채웠어요 이미. 더 붙잡아두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사범들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줬다고 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비 일학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하필이면 최은순 씨가 보석을 신청한 바로 그 타임에 보석에 대한 결정이나 보석에 대한 그 재판하기 전에 갑자기 27일에 너 풀어줄게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풀어달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하더니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봐도 당연히 풀어줬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아픈 거 가지고 풀어달라 그래? 막 이렇게 난리치던 검찰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법무부에서 가석방 한다고 하니까 띠용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얘랑 바꾸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다들 이상한 해석들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에 대한 얘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 되는 날 아침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수액 단식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도 지금 단식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이? 저도 뉴스에서만 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 말이 사실이에요? 네, 저 이경 대변인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우리 그 애청하시는 분들도 그 사모님 되시는 분도 부인도 지금 단식 같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부부가 다 같이 그렇게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되게 좀 비아냥거리고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럼 앞으로 자범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진짜 말 하나를 하더라도.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검찰의 지금 이 영장 청구가 정당한가예요, 그냥. 과연 정당하다고 하면 네. 아니, 왜냐면 의원들 본인들이 결의를 했잖아요.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이제 저희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근데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왜냐면 그 이전에 이미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할 기회도 그러니까 이게 별도 그러니까 이른바 무리해서 이른바 방탄 국회를 연 적도 없고 그래서 비회기 공간도 열어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회의 정기국회 회기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지금 시점을 딱 보시면 딱 그 추석 전에 이 이른바 추석밥상에 올리기 위한 그렇죠. 너무나도 정치적인 시점, 정치적인 고려가 잔뜩 들어간 영장 청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영장 기재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건 관계에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를 얘기하는데 그 위해 우려가 뭐냐면 검찰에서 수사받다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하거든요. 네. 아니
검찰에서 그러니까 수사받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사실은 객관적 물증 없이 그것도 진술 증거도 심지어 경험한 진술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그 내용 자체의 진위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불명확한 진술들에 의한 증거로 가득 찬 그러니까 네. 사실상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들로 가득 찬 그러한 영장을 그것도 이렇게 정치적인 시점에 이런 정치적인 방법으로 제기를 하고 거기다가 그 정치적 중립공화에 있는 장관은 앞서 나서서 자기가 뭐 유죄로 단정하면서 네. 이른바 깐족대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런 영장 청구에 그 국회가 응한다? 그러면 국회가 스스로 행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이른바 대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의 기본적인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의원총회를 열면서 네. 이걸 당론으로 부결을 택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설왕설래 많이 의견들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이원욱, 조응천, 윤영찬, 홍영표 이런 분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 의기투합해서 좀 본인들끼리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서른 의원실에서도 비명계 의원이 또 모여가지고 네. 뭔가 쑥덕거리는 얘기가 이제 있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서른,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은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나 사실 그냥 나 가결표 던질 거고 변함없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얘기를 했어요. 약간 뭐 그 부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었을 때 체포동의안에서 20몇 명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20몇 명만 이제 해가지고 영장이 약간 가까스로 부결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가결표가 한 표 더 많았죠. 네,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더 그때보다 더 가결표가 훨씬 많아질 거다. 그때 제가 알기로 그 이른바 18명인가가 이제 넘어갔다고 보인다고 판단이 됐고요. 근데 이번에 그 다음에 20명 정도가 네. 기권을 했어요. 이제 이 기권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론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결표가? 18명의 가결표는 그때 당시에는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부결에 박수치고 끝났어요. 그랬는데도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18표가 그 가결적으로 넘어갔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표 정도가 이제 그 기권표를 던졌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압도적으로 가결시키자 이런 식으로 박수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추이로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김필선 변호사님 이거 여쭤볼게요. 그럼 도대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그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구속이 될 만한 혹은 체포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인지가 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구속돼야 될 사유가 있다. 중요 참고인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근거는 뭐고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사실은 뭡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기 영장에 나온 게 백현동.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뭐 저기 성남 FC나 아니면 뭐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과 법률적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특혜해가지고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 개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환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제3자 뇌물과 같은 구조인 셈인데 이제 저기 북한 쪽에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부지사를 통해 가지고 거액의 돈을 보내면서 자기를 네.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구조들인데요. 네.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법리적으로 이게 구성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리적 구조는 지금 기존에 된 것들하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쟁점이나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다르지만 적용되는 법이나 법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대장동, 가장 시끄러웠던 대장동이나 위례, 이런 성남F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법리적으로 이게 그 업무상 배임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그 의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계속 중복돼서 저기 축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삼고 그동안 묻혔던 사건들이 다시 제기돼가지고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식으로 가고, 그리고 이번에 보도가 된 것처럼 뭐 이게 무기징역에 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하는 이유가 네. 오히려 이제까지 지금 검찰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낙관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혐의와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검찰에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 때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시켜 성남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민간업자 로비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토지 용도 변경이 있었던 것이고 본인의 배임이나 이런 걸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 개발 특혜 이외에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주장은 이거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사업 기회 지원 등을 청탁받고 북한에 5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해줬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대납해 준 것이다. 그리고 외화를 송금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국은행에 허가 없이 금융제재 대상에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북한에 500만 달러를 굳이 이재명 대표가 줘가면서 북한하고 뭐 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는 방북과 스마트팜 등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지만 불법행위나 김성태 전 회장 쪽에 대납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를 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런 죄가 한번 있었었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 이번에 연결시키면서 위증교사했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2019년 2월 달에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옛날 거 가지고 이제 2019년도에 재판 다시 받았는데 그 재판 받을 당시에 증인에게 허위 증언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진실을 말해달라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내가 허위로 나에게 유리한 대답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상호 변호사님 어때요? 일단 검찰의 특징이에요 지금. 아, 왜냐면 특징이에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이렇게 전체적인 사건 내용 자체로 법원을 설득시키기 어려울 때 꼭 별건으로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이 예, 이른바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별도의 혐의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대표적인 이 김용보 원장 사건의 경우에 핸드폰을 버리라 그랬다는 둥, 무슨 그 백두대간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다니라 그랬다는 둥 전혀 확인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관계 막판에 그것도 처음도 아니고 수십여 차례, 수백여 차례 조사로 압박해서 얻어낸 진술 끝에 그런 거 하나를 추가로 혐의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증거인멸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정진상 전 실장의 경우에도 이미 유동규는 본인이 오랫동안 써왔던 핸드폰을 자기의 내연녀에게 맡겨서 파기시키는 증거인멸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불과 며칠 쓰지도 않은 새로 바꿔가지고 얼마 쓰지도 않은 핸드폰을 굳이 또 정진상 실장이 밖으로 버리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른바 증거인멸 교사로 또 기소를 같이 묶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로 같이 기소한다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방식의 수사를 씁니다. 그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김진성 씨의 위증교사 의혹도 보면 실제로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에 대부분은 오히려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리할 것 같아요. 딱히 유리할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내용 들어보면. 근데 그 한 부분을 따서 이 부분이 사실관계와 다르고 위증을 한 것이고 그 위증을 한데 이재명 당시 지사의 적극적인 교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엮고 난 다음에 봐라. 이렇게 위증을 교사하는 이런 사람이 증거인멸을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속해야 된다. 수란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네,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가 도대체 무슨 청탁을 받고 해줄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네. 가요. 네. 경기도가 김성택에 무엇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는가? 아니 그리고 경기도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가? 왜냐하면 무슨 방북수행단에 포함시켜달라? 네. 방북수행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통일부예요. 네. 왜냐하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거기서 방북 허가를 내주는 건 통일부기 때문에 네. 이런 통일 등 대북 사업은 그 주도권이 이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사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대통령과 의 권한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뭘 할 수 있다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800만 달러, 그러니까 500만 달러, 300만 달러라는데 앞에 예를 들면 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같은 경우는 네네. 그걸 대납시켰어요. 네. 만약에 네. 지금 검찰 프레임대로 대납시켰는데 대납시킨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대북 사업에 성과를 내서 이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싶었다는 거거든요. 네. 대납시킨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럼 경기도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보전해 줍니까? 이미 돈이 나가버렸는데. 그리고 이미 거기서 뭔가를 지어졌으면 그걸 어떻게 경기도의 성과로 가져올 수 있나요? 그거는 쌍방울의 성과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구조 자체가. 아니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을 또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다 채점해 놨습니다. 네, 그거 집행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니네가 대신 돈 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의 100억 원 가까운 돈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금 대표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쌍방울 얘기는 조금만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북 송금으로 문제를 삼았잖아요. 네.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쌍방울이 처음 등장하면서 시끄러웠던 건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전혀. 애초에 뭐 변호사비 어쩌고 대납 어쩌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그게 안 맞으니까. 안 되다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도피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 내부적인 무슨 자금 횡령이나 쌍방울 내부의 글로 도피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저기 쌍방울이 하니까 이 도피하면서 횡령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올해 초에 뉴스가 확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지금 문제를 삼는 건 이걸로 기소가 되겠지만 전혀 엉뚱한 대북 송금으로 흘렀습니다. 이 말은 될 때까지 파봤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파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네. 이렇게 구성된 게 제대로 됐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그런 건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하면서 꼭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체포 동의안을 이제 표결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하필이면 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정치검찰에 이런 거에 날개를 달아주면 안 된다.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런 글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네가 단식하면서 쇼를 벌이고 이제는 네가 또 가결시켜달라고 부결시켜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렇게 지금 욕들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굳이 어저께 그러면은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굳이 부결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었는지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제 원래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요. 뭐냐면 입법부가 이렇게 행정위의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 이른바 행정부, 특히 행정부, 그리고 물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삼권 분립 체계 하에서 국민의 대표로 직접 선출된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권력의 권한 행사에 남용이 없는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는지 이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회의원의 의혹제기입니다. 의혹제기.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의혹제기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책특권과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권분립의 최후보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아니라 이제 아마 정권이 바뀌고 또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다 이렇게 주장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이 이런
국회의원에게 특권으로 보장될 게 아니고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장되는 방식으로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특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까지 내려놔라고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지하고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 과연 지금 현재 검찰이 청구한 이 영장이 정당한 영장 청구인가,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건 뭐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걸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그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에 그동안 계속 말려온 정치인들이 사실 기본적인 원죄가 있습니다. 이게 그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도 마찬가지지만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이 이게 그 권리장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된 시스템인데 이게 도입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해서 그 행정권력, 사법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뭐 옛날에 왕이었을 거고 지금은 대통령이 됐을 거고 이쪽에서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루로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종의 개인에게 뭐 특정 계급에게 준 특권이 아니라 입법부가 행정부의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의 정치적인 그런 탄압에 앞서기 위한 제도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한다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방탄이라는 말로 계속 공격이 이루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도 많이 말렸어요. 말리고 그래 면책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아니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해왔고 그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민주당 쪽에서 뭐 이런저런 자문도 하고 했을 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은 지금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단계적인 정치적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왜 헌법에 도입돼 있는지 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불체포 특권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 정치적인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헌법이 왜 이걸 규정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만의 제도라고 하면 혹시 우리가 제도를 잘못 구성하거나 설계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명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의원을 구속해놓고 수사하는 거를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 이른바 체포동의안 내지 불체포특권을 외국에서 잘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도주 우려가 1도 없는 국회의원을 잡아놓고 시작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일단 별로 없습니다, 거의. 네, 그렇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비명계라고 이제 주장되는 그 가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오는 그런 그 민주당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리고 구속이 되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본인들에게 선거나 이런 앞으로의 향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아서 과연 그렇게 될 건지 또 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한 당의 대표가 검찰로부터 그렇게 끔찍한 사법 테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오로지 그냥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공천이나 이런 걸 좀 확실하게 받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걸 과연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최홍규님께서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사실 되게 침묵을 지키고 여러 가지 부당한 정치권의 압력이나 혹은 여당의 행동이나 뭐 대통령의 행동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냥 꾹꾹 참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던 분이 요즘에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전면에 나서고 메시지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 단식이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단식 만류하려고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자, 이 대표는 중단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전직 대통령의 특히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현재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결론을 가졌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복,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격려하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힘을 합치자고 하는 그런 그림,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전 정권 지우기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쌓아왔던 뭐 정치적인 어떤 선한 어떤 바람직한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통째로 부정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친위 권력 구축에만 지금 매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 제거에만 올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서 다른 뭐 목소리나 서로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얘기할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손을 맞잡고 이렇게 보여준 모습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네. 한 목소리로 지금 한반도 전체를 갖다 위기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이른바 민주당의 어떤 대의와 가치에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견을 내지 않고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임 대통령이 전면에 특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는 사실 적절한 일은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등판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게 갖고 있는 문제점들 같은 걸 잘 생각을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정권 저도 이 방송한 지 좀 됐으니까 제가 사실 정권 초기에 방송할 때 그런 얘기 여러 번 했거든요. 결국 윤석열 정권이 목표로 하는 거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나아가서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지금 이제 오늘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얻어맞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게 전 정권 지우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감사원에서 통계 조사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게 느낄 거고요. 네.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현재 이쪽하고 같이 지금 공격을 받는 거니까 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비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상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